지금 현재 시점 미국 재무부 측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단기 국채를 왕창 찍어내면서 중장기 국채는 직접 사들이고 금리를 억누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단순한 금리 안정인 걸까? 아니면은 달러 유동성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일까? 오늘 영상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국채 시장은 만기에 따라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주머니가 완벽하게 다른데요. 단기물 같은 경우는 주로 MMF, 개인 투자, 일부 기관들이 바치고 있고요. 반면에 장기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그리고 해외 중앙은행들 여러 가지 주요 수요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물에 대한 비중을 55%까지도 끌어올렸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5,500억 달러, 장기물은 4,5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단기물에 몰아주고 있을까요? 사실상 베센트 재무장관 측에서는 과거에 이런 단기 발행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죠. 미국 같은 나라가 3개월, 6개월짜리로 나라 살림을 돌린다? 이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장기물을 발행했다가는 금리가 훅 뛰어버리거든요. 10년물 금리가 5%, 6% 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단기물로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기물을 사주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무역 전쟁을 걸고 있다 보니까 누가 미국 국채를 기분 좋게 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물을 발행하면은 연기금과 보험사 수요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단기물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물 발행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MMF 시장,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가 주로 사주고 있는데 이 시장의 자금이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7.5조 달러 시장 중에서 3.6조 달러가 단기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연말 되면 이제 4.6조 달러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맨입으로 될까요? 그냥은 힘들 겁니다.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대거 들어오거나 은행 예금에서 대규모로 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대량으로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일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꼼수, 바로 바이백입니다. 재무부 측에서는 시중에서 국채를 직접 사들이죠. 발행한 국채를 다시 사들인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될까요? 내가 발행하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적이 있어요. 바이백 같은 경우는 주로 장기물을 사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금리에 대해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은 장기물을 사가지고 금리를 누르는 거죠. 게다가 바이백 한도를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 300억 달러를 늘렸어요. 시장에 혹시나 금리가 뛰면은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안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단기물 금리겠죠. 단기물 금리가 튀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미국 연준 측에서 금리를 내려주면 됩니다. 3개월물, 6개월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랑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부 같은 경우는 단기물 위주로 발행을 하고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로서 누르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단기물은 재무부가 찍고 금리 컨트롤은 연준이 맡는 구조겠죠. 하지만 이 계획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MMF 말고도 영레포 시장에 2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깔려 있었어요. 코로나 때 풀린 돈이었죠. 옐런 장관 때는 이 돈을 단기물로서 잘 끌어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털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남은 거는 MMF 뿐인데 이것도 자금 여력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퍼즐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겁니다. 달러를 맡기면 발행사가 미국 단기 국채를 사죠. 재무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기물 수요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베센트 장관 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리플 XRP에 접목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발각이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무리 커져도 늘어날 수 있는 단기물 물량을 다 받아주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 구조의 마지막 보증수표는 미국 연준이 될 거고, 5월달에 몰래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한 적도 있었죠.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436억 달러치 장기 국채로서 매입을 했죠.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4.5% 넘자마자 닥치는 대로 10년물, 30년물을 사들인 겁니다. 덕분에 금리가 하락했고 증시가 다시 랠리를 탈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보면 베센트 장관이 왜 이렇게 자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물로서 재정을 돌려나가고 금리 불안이 오면은 연준이 받아주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통하려면은 하나가 안정돼야 됩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발효되죠. 품목관세 때보다 물가 자극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이렇게 수출국이 비용을 흡수하기 힘들어가지고 미국 내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고,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 낮출 수는 있더라도 장기 금리는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면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여기서 베센트 장관은 미국 중간 선거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예상보다 빨리 온다면 어떨까요?
모든 계획이 틀어지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더 극단적인 정책을 꺼낼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 달러 유용성의 성격이 바뀌면은 위험자산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완화로서 주식과 코인 시장이 바로 반등이 가능한 거고, 이때 리플 XRP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브릿지 인프라랑 연결이 되는 내러티브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 리스크, 중장기 금리 급등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역할 자체가 명확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구조를 먼저 보셔라. 국채 발행 구조, 금리 흐름들, 유동성 방향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먼저 읽어내셔야지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겨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가격, 단순한 가격들은 화면에 찍히는 게 전부지만요. 이런 구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XRP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이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수백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대규모 투자자를 뜻하는데요. 이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체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보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크립토컨트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7월 초만 해도 하루에 1억 4천만 개 수준이던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량이 8월 들어가지고 2억 6천만 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수준이죠. 거래소 유입량이 늘어난다? 이건 뭘까요? 고래들이 XRP를 자기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런 흐름들은 매도할 준비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단기 고점 근처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정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리플레저 웨일 플로우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3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음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지표가 음수로 돌아서면은 고래들의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많아졌다는 뜻인 거고, 과거사를 찾아봤을 때 이 신호 이후부터 가격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2월달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이 지표가 음으로 돌아선 직후에 XRP 가격은 고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하락 조정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거래소에 보관된 XRP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7월 말에 약 30억 2천만 개였던 거래소 보유량이 8월 초에 23억 개로 감소했어요.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람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에 보관한다는 뜻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의도가 강력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가 바로 NVT 비율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실제 네트워크 거래량을 비교하는 값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가격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서 싼가 비싼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NVT 같은 경우는 225까지 올라갔다가 177.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가격에 걸맞는 네트워크 활동이 늘어났다는 의미겠죠. 과열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네트워크 활동 측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 측에서는요, 8월 1일 XRP 하루 거래량이 21억 달러로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남겼어요. 특히나 유통량이 11억 2천만 개로 급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 거래나 아니면 내부 지갑 이동 같은 이렇게 뻔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고유 토큰 이동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유틸리티 급증이 나타나고 나서 가격 상승 사례가 많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표로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XRP는 삼각 패턴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 강세 시그널까지도 만들어냈고, 패턴 돌파 이후의 가격은 3달러를 넘어가지고 3.2달러까지도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3.3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다지는 모습인데요. 3.2달러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면은 3.65달러 돌파하면서,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4달러 테스트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고래들의 분배 신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고 나서 조정 가능성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미국 SEC, 리플 간의 법적 분쟁 종료라는 재료가 한꺼번에 더해지면서 소송이 끝나자마자 XRP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건 단순한 뉴스 반응이 아니라 장기간의 발목을 잡았던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심리적 효과가 커졌습니다. 일부 분석가들 측에서는요, 이번 반등 자체가 법적인 리스크 해소에 따른 첫 번째 랠리였고, 앞으로는 실제 사용과 제도권 편입 속도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시점에서의 XRP 시장은 단기 조정 압박 그리고 중장기 상승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면입니다.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 자체가 단기적인 매도 압력 신호겠지만, 거래소 잔고 감소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증가 자체가 구조적인 수요 회복 신호겠죠. NVT 하락 자체가 가격 대비 사용량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인 거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는 접근 자체가 필요하겠죠. 지금
지금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가격 자체보다는 가격을 움직이는 근거를 읽는 흐름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들, 거래소 잔고들,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단순하게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XRP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전세계 소득지도 그리고 XRP의 미래 시장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계 모든 나라를 GDP 순서대로 원형 그래프에 배열을 해보면요. 맨 아래에는 하루 1달러에서 2달러 살아가는 극빈층 국가들이 있습니다. 부룬디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전기도 없고 물은 멀리 걸어가가지고 길어와야 되고요. 아이 5명 중에 1명은 5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전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한데요. 다음 단계로 나이지리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여러가지 저소득에서 중단위 소득 국가들이 합류합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인구 비중은 25%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기 보급률이 99%에 달하고요. 1980년대 초반에 한국보다 더 나은 인프라를 갖춘 부분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미지랑 실제 현실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중간소득 구간으로 올라가면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2단계부터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영양실조보다 비만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국가들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인터넷 보급률도 일단 기본적으로 높지만요. 여전히 최상위 부유국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상위 10% 구간에서는요. 미국 같은 고소득 국가가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만요. 내부 빈부 격차가 상당히 커요. 상위 10%가 소득의 47%를 먹고 있고 총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86%를 보유하면서 전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억에서 16억 정도 이상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상위 1%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는 약 3,000명, 그리고 전체 자산의 3%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1위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만 3,900억 달러, 최근에 5년간 초당 1,300달러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많은 분들께서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 내부의 불평등은 커졌지만요.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따라오면서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이 늘어났고 과거의 극빈층이었던 수십억 명이 이제는 중간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 XRP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지도가 의미하는 건 과연 뭘까요? 첫 번째로 중소득 국가의 팽창은 새로운 결제, 송금 수요의 폭발을 뜻합니다.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전통 은행망이 촘촘하지가 않아가지고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결제망이 바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XRP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겠죠. 두 번째, 초부유층의 자산 집중은 이제 국제 자본 이동을 키워나갈 겁니다. 고소득 국가랑 신흥 국가 간의 송금 흐름 자체가 커질수록 느리고 비싼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낼 거고, 여기서 XRP의 브리지 자산 역할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건요. 개발도상국의 금융 수요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국민이 해외 송금을 받을 때 과거에는 은행 계좌조차도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지갑이랑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바로 연결이 되고 XRP 리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실물 경제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중산층의 확대 자체가 XRP의 차세대 사용자층을 키우는 기반이 돼줄 겁니다. XRP의 성장이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인프라를 건너뛰어가지고 블록체인으로서 직행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폭발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유리한 출발선을 가진 겁니다. 교육, 인터넷, 자본주의 시장, 이런 선택의 자유들까지 이 네 가지를 이미 갖춘 상태에서 남은 거는 기회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XRP의 다음 무대는 그 기회가 가장 크게 열리는 곳, 바로 글로벌 중간 허리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